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부들의 중심지 부산에 있는 어선 선착장. 선착장을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인원들이 한국인인 이곳에 중년의 외국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한 어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선으로 들어간 중년의 외국인 여성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틀어막고는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거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부의 복장을 한 매우 앳돼 보이는 얼굴에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여성의 전화기를 붙잡고는 어머니 저예요라며 그녀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곳 부산의 선착장을 찾은 중년의 외국인 여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50대의 흰머리 여자 레이나라고 합니다. 체코에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보내온 저에게 지금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두근거림을 느끼게 해주는 매우 신기하고도 고마운 나라인데요. 제가 학생이던 시절, 저는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병으로 일찍 떠나보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는 많이 다른 거칠고 투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사회와 세상으로 던져진 저에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체코에서 살아남기는 너무나 힘든 점이 많았고 또 저의 앞가림을 하려는 무수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기초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부모를 잃었던 저였기에 저는 체코의 한 기초학교 시설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쯤 저는 기초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저였기에 저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것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하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체코 아르바이트 사업장들은 저와 같은 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여자 직원을 고용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단순 노동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기초학교 시설을 탈출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어야만 저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쯤 저는 프라하에 있는 한 수산시장의 막내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주기로 약속했던 그곳은 전화 면접을 볼 때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밝히자 안타깝게도 여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이어나갔으나 너무나 돈이 급하고 당장 기초시설을 탈출하고 싶었던 저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무엇이든 하겠다는 말로 그를 설득해 가까스로 수산시장의 막내로 채용될 수 있었어요. 평소 해산물은 비벼서 먹지도 못하고 생선의 눈조차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저였지만 더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합쳐지니 없던 용기도 솟아나더군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었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너무나 큰 금액의 병원비 빚을 남기고 떠나신 상태였습니다. 매일 새벽 출근해 수천 마리의 생선을 손질하고 판매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곳의 사장님은 저희 딱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월급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 힘을 내서 프라하의 유일한 여성 수산업자로 점점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던 수산시장의 사장님은 매우 특이하게도 체코인이 아닌 한국분이셨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인을 만나는 것과 더불어 그 사장님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제일 어렸던 제가 매번 신경 쓰이고 안타까워 보이셨는지 상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산시장의 한국인 사장님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불러내서 여기서 생선을 손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지만 그래도 너는 나이가 어리니 뭐라도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그때 당시 저에게 한국어에 대한 공부와 몇몇 경제에 대한 상식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알려지지 않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이 지금만큼 강하던 시기는 아니었기에
저는 한국어가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상현 아저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 때문에 그저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한국어를 쓰기도 하고 말해보기도 하면서 오전에는 생선을 팔고 저녁에는 상현 아저씨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삶을 꽤 오래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생선 손질 칼을 잡고 시작하게 된 수산시장의 일은 제가 20대 중반의 나이가 될 때까지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사장님이셨던 한국인 아저씨 상현 아저씨께서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단 한 번도 월급을 밀린 적이 없었고 오히려 체코의 기념일이 될 때마다 저에게 여분의 돈을 더 주시면서 항상 힘내라는 응원을 해주셨기에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지나 있을 때 저의 한국어 실력은 상현 아저씨의 가르침 덕분인지 사실상 한국인과 다름없을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되면서 저는 낮에는 수산시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는 두 개의 직업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희 한국어 강의에 참석한 한 체코인 남자와 결혼에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수산시장에서 일하며 상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저는 지금까지 모은 돈이 너무나 아까워 남편과의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은 확고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결혼식이었지만 상현 아저씨께서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저와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는지 프라하 수산시장 직원분들에게 저희 상황을 알린 뒤 수산시장 근처의 한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저와 남편의 결혼식을 몰래 준비해 주셨던 것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때 당시 남편 또한 길 아저씨의 손을 붙잡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지만 상현 아저씨께서는 그저 생선이나 많이 사달라며 저와 남편을 참 많이도 다독여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하게 된 저는 상현 아저씨의 마지막 배려로 수산시장에서 정말 많은 퇴직금을 받고 완전히 퇴사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막 20대 중반의 나이였던 저는 아기를 낳은 뒤에도 수산시장에서 더 일하려고 했지만 상현 아저씨께서는 이제 아기에게 위험한 생선 잡는 일은 그만하고 저에게 전문적인 한국어 강사로 한번 활동해 보라면서 작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 또한 그 생각을 받아들여 컴퓨터를 활용한 체코의 한국어 강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임신을 하고 있을 때에도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했는데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체코인 대상 한국어 강사라는 직업은 그때 당시 한류의 인기가 더해지며 저는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되었고 꽤 편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임신하고 있어도 컴퓨터만 있다면 어디서든 영상을 활용해 수강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었고 뱃속의 태아와 저에게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년 전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상현 아저씨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들을 출산하고 난 뒤 정말 우연하게 찾아간 프라하 수산시장은 상현 아저씨의 해산물 가게가 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다 그대로였지만 제가 수년 동안 일해온 상현 아저씨네 가게만 사라진 것에 저는 주위 상인분들에게 상현 아저씨가 더는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여쭤보았는데 그 누구도 상현 아저씨가 어느 날부터 그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면서 아저씨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더군요. 휴대폰 번호마저 모르던 저는 그렇게 상현 아저씨와의 10년에 가까운 인생의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2년 세월이 흐를수록 상현 아저씨를 점점 기억 속에서 지우면서도 저희 가족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학교에 다니던 시절 부모님을 암으로 일찍 잃었던 저는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을 주고 싶지도 부모가 없다는 슬픔을 주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도 저와 남편의 유일한 아들인 루키와의 추억도 매주 주말마다 쌓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루키가 처음 학교에 갈 수 있던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제가 직접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의 힘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저는 일찍이 루키가 어린 시절일 때부터 한국어를 꾸준하게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죠. 루키 또한 제가 직접 한국어에 대해 가르쳐 주자 빠르게 언어를 학습하게 되었고 점점 성장하게 될수록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루키는 저에게 한국의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며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평소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의 힘과 한류를 알고 있던 저는 다른 부모와는 다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시도하라며 자유로운 용기를 주었고 루키는 그렇게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몇 년의 기간 동안 루키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루키의 앞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루키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저는 아들인 루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학업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루키가 한국으로 떠난 지 약 1년이 되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루키의 전화였는데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물론 이곳 한국에서 한 한국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늦게 말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충격적인 전화였죠. 어떻게 부모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마음대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루키에게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지만 루키는 상대의 쪽 한국인 부모님께서 자신과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는 것 때문에 양쪽 부모님에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면서 지금은 그저 자신의 한국인 아내와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또한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말을 이어나가던 루키는 이제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면서 그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한국의 주소를 보내주고는 그곳으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미치지 않을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저 혼자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뒤 곧바로 아들을 찾아가기 위한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암에 걸린 것이 제가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 아내 때문은 아닐까 하는 좋지 못한 생각마저 들면서 저는 알 수 없는 분노에 화가 계속 나더군요. 아들의 주소는 한국의 부산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수산시장에서 일해온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소에 적힌 곳으로 몇 시간을 돌아다니던 찰나 도저히 보이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선착장에 있던 어선들에 들어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약 6개의 어선을 찾아보던 저는 한 어선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제 아들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어선 내부에 쓰러져 있더군요.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제가 한국으로 찾아온 날 갑자기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미쳐버릴 것 같았고 저는 곧바로 아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저희 어깨를 뒤에서 잡으며 어머니라는 말을 외치더군요. 너무나 놀란 마음에 돌아본 그곳에는 매우 귀엽게 생긴 한 한국인 여성이 금방이라도 생선을 손질하고 온 듯한 복장으로 땀을 흘리면서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그 여성이 제 아들의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한국에서 보기 드문 젊은 여자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 아이는 저에게 늦게 연락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하다면서 저의 손을 붙잡고는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 며느리 미숙이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자신의 부모님께서 외국인과의 결혼은 극도로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누구의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말을 이어나가던 미숙이는 저의 아들이자 자신의 남편인 루키가 암에 걸린 것은 맞지만 지금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완치된 상태라며 지금은 그저 어선 작업이 끝난 뒤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는 놀라운 얘기를 해주더군요. 제가 있던 체코에서는 암에 걸리면 그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른 듯 했습니다. 저와 미숙이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에 아들도 잠에서 깨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한국인 며느리 미숙이의 소개로 아들과 며느리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어부라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한국의 인터넷을 활용해 잡은 생선을 밀키트라는 온라인 식품 사업으로까지 판매하고 있었고, 제가 벌어들이는 돈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벌어나가고 있더군요. 저도 생선을 손질하고 판매하는 직업을 해봤지만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해 그렇게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부 며느리가 다소 마음에 안 들기도 했지만 깔끔한 작업장에서 회센터도 운영하며 제 아들과 함께 밀키트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더군요. 하지만 미숙이는 자신의 부모님께서 도저히 루키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이 부부를 응원해주고 싶었고 조금 생각해보다 제가 직접 미숙이의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어부 며느리인 미숙이는 조금 당황한 듯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직접 부모들끼리 얘기를 나누면 대화가 될 수도 있다면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죠. 그렇게 약 일주일 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도와 생선, 손질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저는 마침내 미숙이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식당을 예약했다던 미숙이의 말을 시작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간 저는 미숙이의 한국인 부모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전 저를 도와주었던 상현 아저씨가 완전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현 아저씨께서도 저를 보고는 약 10초 정도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모든 상황을 파악하신 듯 저를 꽉 안아주시더군요. 한국인 며느리의 할아버지께서는 바로 수년 전 저희 인생을 바꿔주셨던 상현 아저씨였던 것이죠. 상현 아저씨께서는 곧바로 옆에 있던 자기 아들에게 결혼을 반대하지 말고 그저 잘 살라는 말을 해주자면서 자기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이자 상현 아저씨의 아들이었던 남성은 저와 상현 아저씨의 상황을 듣게 되자 이런 우연이 있냐면서 그동안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결혼을 반대해서 죄송스럽다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하루아침에 사라진 상현 아저씨께서는 자신의 아들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갔던 것이었고 자기 아들이 일찍 낳은 딸과 제 아들인 루키가 결혼의 상대로 만나게 된 것이었죠. 한 세대를 건너뛴 말도 안 되는 인연이자 우연에 저는 상현 아저씨의 손을 붙잡았고 상현 아저씨께서는 이렇게나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면서 제 아들인 루키에게도 따뜻한 포옹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체코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부산에서 한국인 며느리 미숙이를 도와 수산시장을 운영하며 며느리의 생선 밀키트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종 상현 아저씨께서는 지팡이를 짚고 저를 찾아와 생선 손질에 대해 잔소리를 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그러한 할아버지가 다 되어버린 상현 아저씨가 그저 오래 살기를 바랄 뿐이죠. 제 아들인 루키와 며느리인 이도 부부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에 저는 오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어준 인연의 힘을 강하게 느끼고 행복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해안가에서 평온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다가와서 막무가내로 그녀의 몸에 손을 대며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에서 일어난 일이고 중국 본토 출신의 관광객이 홍콩을 찾았다가 해변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외국인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만 것인데요. 대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길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서양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인들의 놀잇감이 되거나 의사에 반해서 몸에 손 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덴마크 출신의 평범한 주부가 자녀를 데리고 중국에 갔을 때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결코 같은 문화권이 아니라며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덴마크인 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쁜 딸까지 있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남편과는 10년간의 동거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이미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왜 결혼을 하게 되었냐 하면 남편의 직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근무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중국으로 파견직 자리가 나오게 되었고 남편의 높은 승진과 직장 내 입지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해외 근무 경험이 필수적인 시대인 만큼 남편은 중국으로의 파견 근무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족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결혼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수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나라가 아직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파견 기간 4년 동안 나름대로 기초적인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인들과 친숙하게 지내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놓으면 나중에 살아도 글로벌 인재가 필요한 요즘 시대에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남편이 중국으로 파견 가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으며 기쁜 마음으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 후부터 꽤나 높은 직급에서 근무하며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지만 저는 반대의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중국의 시민의식은 과거보다 많이 성장했고 그들은 점점 체계화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서 중국이 아직은 후진국에 가까운 나라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부촌 지역으로만 다닌다면 꽤나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그들은 절대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느낀 것이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면 거주할수록 이들의 모습은 정말 치가 떨릴 만큼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처음에 중국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은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먼저 제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더 빨랐고 그 수혜가 중국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패션에는 관심이 전혀 없지만 브랜드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마치 축구선수 호날두가 옷을 못 입는 사람 베스트 5에 매년 꼽히고 패션 테러리스트로 이미지가 찍혔지만 온몸은 명품으로 휘감고 있다는 기사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의 모습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으면 패션의 완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매우 오만했으며 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살짝 비켜가며 양보해야 하는데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이 비켜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웃긴 것은 호날두처럼 명품으로 휘감았지만 최악의 패션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당당했으며 그리고 중국인들은 그 남자를 피해 걷는 등 마치 중국의 왕이 걸으면 신하들이 길을 비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참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그 남자의 뒤를 따라가는 저는 편하기는 했지만 중국인들은 마치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기죽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사거리 교차로에 도달했고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인 남자는 직진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진해 오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중국인 남자도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싸움은 매우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우선 차에서 내린 중국 사람의 명품은 길을 걷던 명품남의 액세서리나 옷보다 더 퀄리티가 높아 보였고 그게 한눈에 봐도 딱 티가 났거든요. 두 남자가 얼굴을 마주하고 서자 횡단보도에서 그걸 구경하던 모든 사람은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당하게 길을 걷던 명품 치장남은 가짜 명품을 두르고 부자 행세를 했던 것이죠.
가짜 명품남은 진짜 명품을 두른 중국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꾸지람을 듣는 힘없는 학생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와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얌전하게 그 신호를 기다렸고 뒤에서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 남자를 비웃어대며 욕을 했습니다. 이 모든 분위기가 저에게는 너무나 이상했어요. 가짜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는 그 남자를 무서워하던 중국인들이 그 남자가 가짜 명품이라는 게 들통나자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들처럼 말로써 그를 찢어버리는 상황 말이죠. 사람의 인격체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으며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 즉 돈이 많고 없냐가 우선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명품으로 치장한 돼지 한 마리가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면 중국 사람들은 그 돼지에게 존경한다고 말할 것 같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고 그 가짜 명품 남은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시작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고 그때 우회전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 넘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가짜 명품 남은 다리가 아픈지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급 몸개그에 사람을 치인 중국인 운전자는 황당해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그걸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그걸 지켜보던 저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배를 부여잡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고 있다가 문득 잠깐 나도 이 중국인들에게 동화되어 같이 웃고 있는 이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급하게 웃음을 멈추고 갈 길을 걸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 사람 괜찮았는지 걱정이 되었을 것 같고 웃을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중국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분위기는 너무나 달랐고 저도 중국인화 되어서 똑같이 그 남자를 비웃고 있는 내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시간 남편이 퇴근 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남편은 이런 중국 사회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다면서 남편은 오히려 회사에서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회사에서는 중국인 출신의 직원들이 텃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을 제압하는 방법은 오히려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옷도 명품으로 입으며 온갖 짖는 척을 다하고 덴마크에서 승진을 위해 중국으로 파견 온 것이라며 온갖 허세를 부리면 중국인들은 이내 곧 그들이 서열이 낮음을 알고 순응한다는 것이죠. 어쩐지 남편이 중국으로 오면서 생전 구매하지 않던 1만 유로짜리 시계를 사지를 않나. 2천 유로짜리 명품 정장을 여러 벌 구매하지 않나. 중국에 간다고 하더니 현지 체류비 및 해외 파견 수당 때문에 갑작스럽게 연봉이 늘어서 저러는 건가? 평소와 다르게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미 중국에 파견 다녀온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 있던 것이었죠. 물론 깔끔한 옷차림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선 제압을 하는 무기로 쓸 수도 있고 실제로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즈니스 스킬입니다. 오죽하면 남자 혼자 정장 입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 체크인할 때 항공사 직원들이 비즈니스 자리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을 확률이 10배나 올라간다는 실험 카메라도 나왔겠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사람의 옷차림은 무기가 될 수 있고 깔끔한 정장 차림은 좋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은 그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급을 나누어 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에 복종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아지 3마리 이상 동시에 키우다 보면 한 마리가 서열이 가장 높고 나머지 강아지들은 늘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진 강아지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중국인들에게서는 그 정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상황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점점 호날두처럼 과한 명품 패션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양보보다는 자신을 우선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것과 다르게 중국에서는 한 줄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들 자기 카트를 1cm라도 더 앞에 두기 위해서 옆 사람하고 줄 서 있는 내내 기싸움을 하고요. 조금의 빈틈이 보이면 동시에 여러 명이 카트를 들이미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중국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덴마크에서처럼 평범하게 앞사람 뒤에 서 있다가 그 앞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가는 장면을 보고만 있었더니 그 좁은 틈 사이로 자신의 카트 앞머리를 집어넣고 당당하게 새치기를 하는 중국인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뒤로도 저도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앞사람과 완벽하게 밀착되게 카트를 집어넣었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저도 중국인화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금발머리의 유럽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옆 라인에 서 있던 그녀도 저처럼 앞사람 등에 카트를 딱 붙여대고 1cm의 틈도 허락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금발머리 유럽 여성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수치심이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 눈을 한번 마주친 뒤로 다시 서로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며 참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나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명품을 치장하고 다니는 중국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 부자인가 보다. 저 사람들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어느새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부딪힐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인스러운 마음가짐이 제 마음에도 들어온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4년간의 중국 생활이 끝나갈 무렵 남편과 저는 한 번에 더 파격적인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덴마크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다시 파견을 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결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결코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중국에 4년간 살면서 마음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한테도 중국을 떠나는 게 여러모로 좋아 보였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아이가 이쁘다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말하는 중국인들을 만난 적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 사진 촬영에 응했다가 같이 사진을 찍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중국인들이 자기도 찍겠다며 몰려오기 시작했고 많은 중국인들이 저와 아이에게 함부로 손을 대고는 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고 이곳이 배려 없는 사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을 떠나는 것은 분명히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는 분명히 저와 남편이 덴마크에 거주하다가 아시아 국가로 왔을 때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도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 그리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간 뒤 한국에서 학교에 입학하고 몇 년이라도 살아본다면 추후 다시 덴마크로 돌아갔을 때 배우는 점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 질서나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 정도는 익히 들었기 때문에 중국보다 당연히 더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훨씬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어로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중국과 달랐습니다. 달라도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마치 다른 대륙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생김새는 비슷한 듯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정돈된 모습,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 옷차림에 맞게 신사적이고 배려심 깊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원이나 지하철에서 아이가 이쁘다고 말을 끌어오는 한국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의를 지켰습니다. 이쁘다며 손을 흔들어 주거나 미소 지어주는 등 딱 그 정도 선에서 그쳤고요. 덴마크에서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적당한 선, 딱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적당한 선을 지켜가며 말을 끌어오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호의적으로 대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잘 유지되었습니다.
성숙한 사회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호날두 패션을 선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한국에서 그런 패션은 희화화되기도 하며 놀림거리가 될 만큼 천박한 패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문신을 과하게 하고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지만 마치 그 몸은 비루해서 보잘것없다며 문신돼지라는 이름을 붙여 놀리기도 하죠. 중국에서는 그런 문신돼지 같은 사람이 위세를 떨며 사람들의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지만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한국인들에게 질문받는 게 서양에서는 문신하는 걸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냐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선 답변을 하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문신에 더 관대한 북미에서도 과하게 문신한 사람들은 늘 뉴스에 나오기도 하며 지역의 스타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람으로서 문신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위세를 얻은 것처럼 당당하게 다니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더 대중적인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의 분위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분위기죠. 여러 가지로 한국과 중국은 정말 다르고 결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문화 차이, 사회의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도 한국의 학교에 다니며 좋은 교육을 받고 있고 저 또한 한국에서 외출을 할 때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착용하던 명품 시계를 모두 처분했고 멋지고 고급져 보이는 정장보다는 편리함이 우선시되는 정장을 입고 다닙니다. 한국에서는 1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되지는 않고 단지 깔끔하게 차려입었냐, 단정하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상이 좌우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재물보다는 당연히 능력 위주로 평가되고 있고 과한 명품 시장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미지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지금 돌이켜보면 중국에서의 4년간의 시간은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생각이지만 그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화를 경험해봤고 또 지금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모두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한국으로 왔다면 더 좋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비교군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며 중국에서의 4년 생활 후 한국에 왔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기도 합니다. 아직 덴마크에서는 아시아권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한국과 중국은 다른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이 정도까지 차이가 심할 줄은 절대로 모를 거예요. 물론 아시아 지역에는 가볼 일이 없고 평생 여행 갈 일도 없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시아권 여행이나 그곳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추후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의 한 카페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두 여성 사이로 카페 직원이 와서 말을 건넵니다. 다 드신 거죠? 컵 가져갈게요. 두 여성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비어있는 테이블을 보니 왠지 주문을 또 해야 할 것 같아 서둘러 나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한국의 카페가 그립다며 아쉬워하는데요. 독일의 캐서린 씨가 한국을 다녀온 후 한국과 독일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독일 뮌헨에서 온 해서린 슈미르입니다. 저는 독일의 지방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사촌 언니가 한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저도 잠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촌 언니는 마치 영화 미이라에 나오는 여배우처럼 고고학과 사랑에 빠진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언니의 관심은 이집트였는데 석사과정 수료 후 동아시아 분야로 주제를 확대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역사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이 크다 보니
언니는 한국어를 직접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학연수를 하러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보통 대학 졸업하면 돈 벌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언니는 뭘 할까? 자기 꿈을 잘 알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사촌 언니와 전 어릴 적부터 가까이 살았던지라 친언니처럼 지냈어요. 제가 또 외동이다 보니 언니를 참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한국 유학 생활을 시작한 후 첫 번째 방학이 될 무렵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언니가 아니었다면 한국을 관심 있게 듣지 않을 거예요.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문화, 경제 그리고 역사의 전통을 가진 독일과는 비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죠. 특히 기자로 활동하면서 주로 유럽의 금융 분야에 대한 원고를 많이 쓰다 보니 아시아 쪽은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고어학 공부를 하면서 한국까지 영역을 넓힌다고 해서 좀 의아했어요. 거리도 너무 먼데다 굳이 배울 것이 있을까? 차라리 독일의 명문대에서 배우는 것이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사촌 언니는 저보고 전통 독일식 인간이라며 놀리곤 했습니다. 나가보면 독일이 더 이상 브랜드가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이미 문화적으로는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데다 실제 한국에서 몇 달 살아보니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효율적인 것들 천지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 오기 전 필수 생활 한국어라면서 알려준 한국 여행할 때 필요한 회화 백선 책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 덕에 한국어를 조금 보았는데 모양도 발음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언니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원리가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걸 알고 참으로 위대한 문자니까 제대로 좀 공부를 하라고 했죠. 영어는 알파벳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하는데 한국어는 자음, 모음 기초만 알면 글자를 배합해서 쉽게 익힐 수 있다면서요. 저는 언니를 잘 따르긴 했지만 너무 한국화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걱정을 했어요. 책으로는 공부하기 어려웠지만 다행히 저희 한국어 실력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엄청 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먼저 언니에게 한국말로 오랜만이야 라고 했더니 언니가 놀라면서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한국의 첫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하고 왔는데 원래 세계 어느 나라든 관광지는 잘 꾸며놓잖아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한국이 잘났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요. 하지만 일주일간의 한국 생활 후 세세하게 스며들어 있는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에 충격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독일과 꽤 다른 것을 보고 놀라기도 만족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왜 한국이 살기 좋다고 했는지 저절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가 6월 말쯤이라 꽤 더운 날씨였어요. 언니는 아이스 커피가 진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커피원에게 얼음을 가득 넣어 마시는 거였어요. 아니 커피를 이렇게 마신다고 얼음은 왜 이렇게 많은 거지? 한국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대세였어요. 언니가 겨울에 왔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제대로 된 아이스 음료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당연한 듯이 따뜻한 음료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2호라고 하면 따뜻한 것을 준답니다. 아이스로 주문을 하면 뜨거운 커피에 얼음을 3-4개 정도 넣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이스가 아니고 미지근이죠. 그 정도면 다행이고 독일 카페에는 아이스 음료 자체가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처음 마셔본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살짝 더운 듯한 한국의 6월의 온도를 마치 봄처럼 확 낮춰줘서 마시기 아주 딱이었습니다.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피였어요. 거기다 얼음을 컵에 아주 꽉꽉 채워주더라고요. 들고 오랫동안 관광을 다녀도 얼음이 계속 남아있어 물처럼 마실 수 있었고 진한 원액이 아니어서 위장의 부담도 덜했죠. 길거리에 다니는 한국 사람들의 손에는 커피가 항상 있기도 했습니다. 거리에는 저가 커피도 많고 대형 카페도 많아서 이렇게나 차 문화가 발달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사실 차 문화하면 독일인데
어째 카페는 한국이 훨씬 많은 것 아닌가 했죠. 그런데요. 여기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이 눈치를 안 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독일 카페에서는 커피를 다 마시면 종업원이 곧바로 와서 가져가거든요. 사실 이게 빨리 나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빈 접시와 잔들을 빨리 치우는 것이 예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문화라 하더라도 테이블이 비어 있으면 더 앉아서 얘기하고 싶어도 뭔가 하나 더 시켜야 할 것 같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요. 한국의 카페는 나갈 때 손님이 반납대에 올려놓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원들이 와서 치우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이런 카페 문화가 정말 좋았어요. 언니도 그래서 한국의 카페에는 공부하는 학생들과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자주 애용한다고 했죠.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카페를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 놀랐던 건 한국의 기차였습니다. 한 번은 언니와 KTX를 타고 강원도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언니와 속초 여행을 1박 2일로 계획했었죠. 한국 기차를 타기 전까진 저는 독일 기차가 최고라 자부했었습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대적인 철도 기술을 개발한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 기차를 한번 타보고는 너무 다른 문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먼저 철도를 시작했는지 무색할 정도로 한국의 기차 문화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한국은 좌석을 지정해서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니는 앱을 통해 KTX를 예매하면서 좌석 지정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좌석이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 다 알 수 있다면서 미리 예약만 한다면 조용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독일 기차 티켓에는 좌석이 적혀 있지 않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좌석 번호를 정하는 대신에 자기가 선호하는 타입을 선택하면 그 근처 자리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용한 창가 자리를 선택하면 창이 있고 유아 동반하는 열차 칸을 피해서 그 언저리로 자리를 배정받아요. 그렇게 지정받았다고 해서 꼭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대충 상황 봐가며 자리에 앉는 약간은 불편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자리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좌석에 앉습니다. 헐레벌떡 기차에 늦게 타더라도 이미 결제한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없거든요. 이건 독일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효율적이고 뭔가 정당한 시스템 같아요. 참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차는 진짜 조용하거든요. 누구 하나 음악을 크게 트는 사람도 없고 통화가 길어지면 열차 밖쪽으로 나가서 통화를 마무리하고 들어와요.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전부 이어폰을 낍니다. 말 그대로 기차 안은 참으로 정숙해서 기차에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네, 독일은 완전히 달라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노래를 부르는 걸 한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이 독일 기차를 타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 기차가 최고봉이에요. 일주일의 노곤함을 즐기는 불금은 기차에서도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노래를 보고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승객들끼리도 맥주를 건네며 금요일 밤을 즐기는 도착역까지 1시간 이상 가는데도 쉬지 않고 큰 소리와 음악이 흘러넘치죠. 한국의 기차에선 술 마시고 떠들었다간 다음 정차역에서 바로 경찰에 잡혀갈 것 같습니다. 공중도덕이 철저하리만큼 모두들 잘 지키고 있어요. 정숙한 기차 안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딱 한 번 타보자마자 한국 기차 진짜 좋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한국 기차는 와이파이도 잘 터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노트북을 켜놓고 공부도 하고 직장인들도 업무도 합니다. 카페에도 그렇고 기차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차는 앱으로 기차표를 예약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예약된 자리에 빈자리에 사람이 앉으면 표를 검사하는데요.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일단 기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져야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독일은 표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라면 기차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석이 아니다 보니
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는 거고 중복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어떨 땐 승무원만 잘 피하면 무임승차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담 삼아 독일 다녀오면 무단횡단이랑 무임승차 배우고 온다고들 하죠.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 표 확인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표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승무원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검사를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승무원이 티켓 확인도 잘 못해요. 손님이 자고 있으면 티켓 확인을 잘 하지도 않고요. 깨어 있어도 와이파이가 안 되다 보니 이따가 다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실수로 다른 시간 기차표를 샀고 그 표를 보여주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독일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차가 더 대단해 보이는 건 이렇게 좋은 서비스에 기차가 저렴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독일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데다 대중교통 가격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기차는 정말 저렴했습니다. 심지어 승차감도 진짜 좋아요. 한국은 거리에 따라서 기차 요금이 다르던데 독일은 시간별로도 가격이 달라요. 뮌헨에서 베를린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편도 티켓이 13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서 마치 마차를 탄 느낌이랄까요?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정도 걸리는데 특실 기준으로 왕복으로 해야 13만 원이고요. 기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습니다. 독일에서 살다가 한국의 기차를 경험하니 눈에 띄게 효율적인 부분이 많고 아주 딱 부러지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정석은 기본이고 조용하고 승차감 좋은데 저렴하기까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차가 아닐까 싶어요. 아시아 쪽이 별 볼 일 없다고 했던 제가 저도 이렇게 한국 자랑을 많이 할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요. 한국은 버스도 편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문 열린 버튼이나 교통카드 같은 거 말이에요. 독일은 기차도 지하철도 내릴 때 무조건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려요. 한국의 버스는 정거장 안내 방송이 나온 다음에 벨을 누르면 기사님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처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벨을 누른 다음에도 내리려면 다시 문 열린 버튼을 눌러요. 안전장치이긴 한데 불편해요. 독일로 여행 온 외국인들이 하차할 정거장에 도착했는데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 못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은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환승까지 되면서 교통비용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기차는 교통카드가 없고요. 기차 안에 계신 승무원이 돌아다니며 한 명 한 명 표를 발권합니다. 한 명의 승무원이 역마다 타고 내리는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승무원은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 승무원이 발권하러 오기 전에 내릴 차례가 되면 돈을 내지 않고 내려요. 일부 어른들은 승무원과의 눈치 싸움으로 무임승차를 아주 가뿐히 해내시죠. 심지어 이미 발권한 듯이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승무원은 그냥 지나칠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 제가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보고 얼마나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렇게 한국의 일상을 경험한 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저는 스스로 정말 부끄러웠어요. 기자랍시고 나름 아는 거 많다고 했던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무안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독일만 최고라는 생각에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졌을까 스스로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처럼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를 알지도 못한 채 독일의 한 지방지 기자로 우쭐하며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언니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 이야기를 듣는데요. 언니는 어학연수도 좋지만 학교 생활 자체가 즐겁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리고 방학 때 다시 한국으로 놀러오라고까지 해줬죠. 아마 다음에 한국에 가면 독일로 돌아오기 싫지 않을까요? 이번 여행에서도 와이파이 팡팡 터지는 카페에서 종일 글을 쓰고 아늑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독일에 돌아오니 그렇게 갑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몇 번 다녀온 후 신문에 한국 여행으로 비행문을 시리즈로 써서 게재해 볼 계획이 있어요.
한국에 살지 않더라도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은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